얘들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제 종강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종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그치? 한 달 정도 1학기 내용들 배웠던 거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배웠었던 내용들 상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약 정리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무료 특강이니만큼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 칠판 위에다가 적어드리는 내용은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무조건 이제 필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 역시, 지금 손 보여? 네, 손이 다 부르텄어, 얘들아. 네, 선생님도 오늘 하루 종일 판서 수업 해가지고 힘든데, 불구하고 이 판서 수업을 고집하는 건 여러분들의 집중을 이제 조금 더 모으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칠판에 있는 내용은 다 내 머릿속에 넣어간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걸로는 못 넣어가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류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인류의 출현. 근데 생각보다 이 인류의 출현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까먹었어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치? 기원전 약 490만 년 전, 기원전 약 490만 년 전에 등장했었던 우리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것은 무엇이에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루시라고 하는 아파렌시스는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하빌리스가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베이징과 자와가 어디야?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호모 하빌리스가 아니라 에렉투스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 이런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리고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호모 사피엔스. 이 순서 맞추는 문제는 중학교 수준에서도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 그치?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인류들의 특징에 대한 것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생 가장 이제 오래된 이제 최초의 인류라고 알려져 있잖아. 이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 직립보행을 했다라는 거야. 직립보행.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 직립보행, 즉 이족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 양손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걸로 우리가 섬세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뭣도 할 수 있어요? 투척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생 인류는 오늘날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게 됐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요, 불과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불과 언어를 사용을 했고,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이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를 동시대를 살았었단 말이야. 동시대를 살았을 때 네안데르탈렌시스는 현생 인류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뒷모습만 보면은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라고 이해를 정말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야. 근데 이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탈렌스가 뭐야? 탈렌시스가 현생 인류들처럼 지성책, 그러니까 지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은요, 매장을 하는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들은요, 무엇을 했냐? 동굴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동굴 벽화. 선생님, 근데 지금 뭔가 동굴 벽화를 그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굴 벽화는 생각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동굴 벽화에 대한 유물은 어디에 남아져 있죠? 그렇지, 프랑스. 라스코 동굴에 있는 라스코 벽화가 되겠습니다. 라스코 벽화에 보면은 온갖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물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동물들이 그려진 이유가 뭐야? 우리 벽화라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얘기했어? 뭐든지 이루어주는 소망, 내가 소원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적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원 이루어주는 쪽지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그려놓은 거니까 되게 큰 소원이지 않겠어, 얘들아? 그치? 엄청나게 큰 소원이었겠지. 근데 그 큰 소원이 뭐였대? 물소. 혹은 사슴을 그려놓는 거. 즉,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한 것이다. 그래서 때는 구석기 시기에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동 생활을 했었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 계속 이동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동굴이나 막집 혹은 바위, 그늘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라스코 벽화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바로 빌렌도르프의 맞아요. 비너스상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될 수 있겠다? 굉장히 간절한 구석기 시대인들의 염원일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기억나요? 비너스가 뭐야? 미의 여신이라는 거지? 미의 여신이라는데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 뭉개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슴이나 엉덩이는 너무 큽니다. 배도 엄청 나와 있고요. 오늘날의 미의 관점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빌렌도르프의 피너스상을 만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구석기 시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이 이후에 신석기 시기, 그러니까 김화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찾아오면서 이 신석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강 근처에서 큰 강 유역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았었던 거야. 선생님이 첫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20세기의 저명한 인류학자 엘빈 도플러가 자신의 저서였던 제3물결을 통해 가지고 이 신석기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 인류의 첫 번째 물결, 제1의 물결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이 정착 생활을 했었던 신석기인들은요, 이렇게 집을 만들면서 그리고 농사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잉여 생산물 등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인류의 큰 한 획이 됐었던 사건인 거야.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인구수도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신석기 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강 유역에다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등장하게 되었다? 4대 문명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문명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4대 문명이요. 어떤 문명이 있었었죠? 가장 오래됐었던 기원전 3500년경에 형성되었었던 서아시아에서 형성된 문명. 무슨 문명?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다. 아시겠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무엇?
사이에 라고 했었죠. 그쵸? 메소가 무엇 사이에 라는 거야. 그럼 포타는 뭐예요? 강을 얘기하지. 그럼 강과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야. 두 개의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었죠? 무슨 강이 있었어? 그렇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했잖아. 그치? 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사람들? 수메르인이, 그치? 수메르인이 무슨 문자를 사용했다? 쌍쇼 두 개. 뭐예요?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 그치? 쐐기 문자를 사용했었다. 그리고 이 서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징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지역을 우리가 강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지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특징이 있었어.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개방적 지형이었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개방적 지형이었다. 개방적 지형이면 선생님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개방적인 사람 좋은 거잖아요. 아니야, 얘들아. 개방적 지역이면은 나쁜 점도 있어. 무슨 점이 있어요? 그렇지. 이민족의 침입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 사람들한테 자리 잡는 특성.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 무슨 세계관이 있어요? 맞아요. 현세를 중시하는 현세적 세계관. 근데 선생님, 이미 수메르인, 이 당시를 살았었던 수메르인들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지? 아주 좋아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죠. 자, 길가메시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었다?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었었다. 길가메시도 신 중의 일부였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다신교를 믿었었다.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신들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신한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는데 무슨 신전이 있었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일단은 태음력을 사용했고, 몇 진법 사용했지? 60. 그렇지. 선생님, 60진법이 뭐예요? 60진법? 1시간에 몇 분? 60분. 1분은 몇 초? 60초. 60진법을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뭐까지 발달한다 그랬어요? 무엇도 발달했을까? 자,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측량술들도 발달하게 되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으면은 또 어떤 문명도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어떤 문명도 얘기해줘야겠어?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야기 나와야죠. 이집트 문명은 어디에서 형성이 됐었지? 북아프리카, 북서쪽에, 이제 북동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약, 언제죠? 오. 약 3200에서 3000년 전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요, 어느 강을 끼고 있었었어? 네, 맞아요. 나일강 유역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계속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어. 주기적으로 범람했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나일강이 분노를 해서야 태양신이 분노했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덕에 토지는 어떻게 됐다? 비옥해졌다. 비옥한 토지로 농사를 짓기가 용이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에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지형적인 특성인데요. 이 이집트 문명은 어땠어요? 그렇죠. 폐쇄적인 지형이었었죠. 폐쇄적인 지형이라 보니까 오랜 시간 통일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었고 왕의 권한이 강했었어. 우리가 이것을 무슨 정치라고 해? 신권 정치. 신으로부터 권한을 물려받은 자가 정치를 이끌어간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파라오. 그치? 자, 파라오가 누구지? 무슨 왕이지? 태양왕. 태양왕. 태양신 라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모셔지게 되면서 이 파라오의 엄청난 권위를 알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두 가지의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공 건축물로 예시를 들 수가 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피라미드와 그렇죠. 스핑크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폐쇄적인 지형이면은 이민족의 침입 자체가 적다 그랬죠. 그쵸? 이민족의 침입이 적다. 이민족의 침입이 적으니까 이때 자리 잡는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 무슨 세계관이 자리 잡는다? 그렇지. 내세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는다. 내세적 세계관. 네, 그럼 이것도 근거가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세적 세계관에 대한 근거 있지. 무슨 근거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미라.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관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다시 이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지? 지옥에 가지. 그치? 그 지옥에는 이 이집트에서는 지옥을 두아트라고 했는데 지하세계를 뜻해. 지하세계 가서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죽은 사람한테 끼워주는 책이 있어. 그 책을 뭐라 그래요? 사자의 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미이라와 사자의 서를 통해 가지고 내세적 세계관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세계로 가면, 두아트로 가면 두아트의 신이 있죠. 그리고 이승에는 이승의 신들도 있어요. 다양한 신을 믿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신교다. 다신교에 더불어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신전이 어딜까? 이집트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카르니크 신전이 되겠습니다. 카르니크 신전. 이렇게 카르니크 신전이 현존하는 가장 큰 신전이 되겠습니다. 자,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십진법을 사용하였으며 문자는 어떤 문자를 써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 옆을 보고 있는 어떤 문자? 상형 문자,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 상형 문자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집트 문명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집트 문명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완전히 끝내고 가는 게 나을 거야.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했었던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 맞아요.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로니아의 무슨 왕이? 전성기를 이끈 함무라비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되면서 함무라비 왕은 이 넓은 이 지배민들, 그러니까 넓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법전을 만드는데 그 법전이 바로 뭐야? 함무라비 법전이 된다.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어때요? 성격이? 굉장히 복수주의적이야.
사람을 죽인 자, 죽인다.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떻게 한다? 뭐 노예로 삼는다라고 하는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한데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아. 다른 점도 있어. 어떤 점이 달랐을까? 맞아요. 계급끼리 다르게 적용시켰다 해서 계급 간의 차등 적용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함무라비 왕의 바빌로니아 오랜 시간 동안 번영을 누릴 것 같았으나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이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지? 어떤 이민족의 침입으로?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민족에 의해서 이 유목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었다. 이후에는 신바빌로니아가 형성되고 신바빌로니아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집트 문명까지 끝내보면서 다음 문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자, 인더스 문명은 이제 아시아 일대에서 자리 잡은 문명이죠. 어떤 강을 끼고 있었다? 말 그대로 인더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겠지만 겐지스 강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겐지스 강 아니다. 기원전 약 2500년경에 이제 인더스 강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무엇을 만들었냐? 계획도시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그 계획도시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바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입니다. 모헨조다로는 사람이 살았던 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이 계획 도시들을 보면은 이 하수시설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목욕탕도 있는 등 다양한 이 계획 도시가 만들어졌었다. 계획 도시로서의 체제가 많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기원전 약 1500년경에 들어가지고 따그닥 이민족들이 침입합니다. 이민족의 침입. 그 이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 숭고한이라는 말을 썼었던 아리아인이 침입해 오게 됩니다. 아리아인의 침입.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아리아인이 침입을 해오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데, 자, 아리아인들이 원래 이 인더스 강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아리아인의 종교가 되는 브라만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 브라만교에서 섬기는 신은 누구야? 우주를 창시한 신 브라마를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이 브라만교에서는요, 엄격한 카스트제가 있었었는데 신분 제도를 이야기를 하죠. 가장 위에 오는 것은 제사장이 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오는 지배계층이자 귀족계층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크샤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크샤트리아, 이 귀족, 군인계층이었었다. 귀족, 군인계층이었었고, 그 밑에는 누가 옵니까? 바이샤가 오게 되고, 이 바이샤는 평민, 그 밑에는 수드라, 노예계층이었었던 수드라들까지 이러한 강력한 무엇을 통해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통해 가지고 인도의 원주민들, 인더스강 유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카스트제에 어떤 것을 또 근거로 삼았냐면요,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사상은 무슨 내용이었냐? 우리가 현생에서 스스로가 브라만이든 아니면은 크샤트리아든 바이샤든 이거 바뀌었다. 오잉?
바뀌었다.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자, 어쨌든 이 현생에서 이 신분에 맞는 일들을 착실히 수행을 해야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것 말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다음 생에 너 잘못 태어나면 수드라로 태어날 수 있다. 빌가척천민인 달리트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가 두려운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 엄격한 카스트제로 인도의 원주민들을 탄압해 나갔었던 아리아인들의 모습. 자, 그러자 아니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카스트제 저리가 불안한 교의 구식적인 제사도 싫어 라고 이야기하며 뛰쳐나온 종교가 있었어. 누가 창시했을까요? 바로 맞아요.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물,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이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종교, 어떤 종교다? 불교가 나오게 되는 곳이다. 아시겠죠? 불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되었었던 문명은 무슨 문명이야? 중국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로 약 기원전 2000년경에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 중국 문명은 어느 강을 끼고 있다 그랬어? 그렇지, 황허강을 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다 이 강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여기 위에가 황허강, 밑에가 어떤 강이 흘러요?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참장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참장강의 이남 지역은 따뜻하고 곡식이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장강을 뭐라고 이야기해? 참장강 남쪽을? 그렇지, 곡창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곡창지대. 여기 강의 남쪽이라 그래서 강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선생님이 옆으로 카메라 옮겨가지고 뚝딱 설명드릴게요. 자, 안녕. 이번에는 우리 중국 문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중국 문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문명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상나라 왕조부터야, 은나라라고도 하지. 상나라 왕조에서 기억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 상나라 왕조에서 기억해야 되는 특징은 첫 번째, 재정일치 사회였었다. 우리 고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이었었던 단군과 그리고 정치를 하는 왕검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잖아. 재정일치 사회였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제사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동일하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은 어디에다가 점을 치게 되는 거야? 하늘에다가 이제 제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시여 어떻게 될까요? 신권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 하늘이시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에 농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사를 지으면서 거북이 갑자에다가 뼈골 그리고 그럴 문자를 쓰는 갑골문이 만들어지게 된다. 거북이 배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짜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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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한다 그랬었지? 점을 친다 그랬었지. 그걸 기록해 놓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한자의 근원이 되는 갑골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랬다가 이 상나라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웃국가처럼 지내졌었던 그 나라한테 이제 멸망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는 은허였었는데 은허는 황허강 위쪽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 상나라를 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창장강 이남까지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무엇을? 주나라를. 야, 주나라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제의 나라처럼 지내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나라에서는 야, 미안해. 나름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어. 라고 하면서 천명사상을 토대로 통치를 하게 된다. 천명사상이라는 건 신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었다. 어차피 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나라는 그래서 창장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자, 이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주나라에서는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넓어진 영토를 말이야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지. 이 주나라의 수도는 당시 호경이었었거든. 이 호경, 수도 근처는 누가? 왕이 통치를 하고 지방 곳곳은 누구를 보낸다는 거야? 바로 믿을 수 있는 신하나 혹은 자신의 가족 관계를 제후로 책봉해가지고 지방으로 보내는 무슨 제도? 혈연적 봉건제. 다른 이름으로 이것을 종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혈연적 봉건제를 실시했었다.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제의 단점이 있었어. 지방의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돼요. 독자적으로 성장한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